안녕하세요. 귀로 듣는 역사 이야기 이기안의 흔적의 역사 141회입니다. 예, 이번 주는 사실 제가 최근에 연려실 기술이라는 뭐 야사 모음집이죠. 그러니까 그거하고 실록을 좀 이렇게 한번 훑어보다가 우리가 제대로 이렇게 훑어보지 않은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반정으로 쫓겨난 임금들 있잖아요. 그 후일담이 있는데 그 후일담을 읽어보면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조선시대 얘기하시는 거죠? 예, 그렇죠. 예. 조선시대에서 저희가 쫓겨난 임금이라고 하면 연산군하고 강해군이 일단 떠오르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뭐 연산군 같은 경우는 12년간 이제 임금 노릇을 하다가 31살에 쫓겨났으니까는요. 강화도 교동으로 유배를 했는데 이게 이제 이 쫓겨나면서 유배를 가면서 땅에 엎드리면서 뭐 내가 큰 죄를 지었는데 특별히 임금이라는 건 이제 중종을 얘기하는 거죠. 네. 임금의 은혜를 입어서 죽지 않게 되었다라고 이제 감사를 했다고 하면서 평교자, 지금으로 따지면 뭐랄까요, 무슨 마티즈나 중문차 이런 걸 타고서 이제 대궐 밖으로 나오는데 갓을 이제 숙여 쓰고 머리를 들지 못했다. 좀 창피해서 그랬다는 거고. 가던 길에 이제 노인과 아이들이 모두 달려와서 다투어서 서로 손가락질하고 통쾌하게 여겼다 이런 기록이 있더라고요. 네, 그랬군요. 근데 연산군은 그러면 이렇게 쫓겨난 이후에 금방 세상을 떠났죠? 예, 그해 12월인데 역질로 고통을 받았다 이런 기사가 있고 그래서 중종이 의원을 막 급파를 했는데 의원이 도착하기도 전에 이제 운명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연산군 유언이 부인 신씨 폐비됐거든요. 나중에 결국 이제 중종반정 때문에 부인 신씨가 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럽니다. 네. 연산군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쫓겨난 다음에 바로 이제 세상을 떠났으니까 그 후일담이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반면에 강해군은 인조반정 후에 어떻게 됐는지 저희가 좀 잘 알려진 이야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신경을 안 쓰고 그냥 인조반정 때문에 쫓겨났다 이런 정도로만 알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신경을 안 썼는데 그래서 쭉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재밌기도 하고 최근에 사실은 광해군 같은 경우 등거리 외교를 이제 강대국 간에 그렇게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그 등거리 외교가 재조명되고 있어서 한번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볼 수 있는 기회가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다뤄보려고 그러죠. 사실 요즘 저희가 이제 미국과 한국의 외교 관계에 관해서 여러 뉴스들이 나오면서 여러 말들이 나오잖아요. 미국의 신기를 건드려서는 좋을 게 없다 이런 말들도 있고요. 그래서 외교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호들갑 떨잖아요. 미국 조금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하면 거기에 트럼프의 심기를 건드리면 아주 죽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사족을 못 쓰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미국 하면.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렇죠. 이 외교라는 게 사실은 당사자의 이익이죠. 미국이 우리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외교라는 건 아니잖아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고. 우리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사실 그러기 때문에 이견과 갈등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거를 조정하는 것이 이제 외교인데 마치 미국의 신기를 건드리면 그것이 큰일 난 것처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가만히 이거 읽어보면 저도 그래서 그걸 주의 깊게 읽어보는데 광해군 시대하고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광해군이 쫓겨난 뒤 이야기를 하면서 과연 그렇다 그러면 광해군은 같은 이제 반정으로 쫓겨났지만 연산군하고 같은 동률의 대우를 받고 있는데 과연 그런 대우가 옳은지 이제 오늘 이번 주에 이제 한번 해보고 다음 주에는 그러면 광해군의 외교가 과연 어땠는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지만 그것이 이제 인조 때 어떻게 이제 돌아갔는지 한 번 더 이렇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광해군 관련해서 얘기를 해주실 것 같은데요. 이 인조반정 이후에 조선판 쇼생크 탈출?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데요. 그거 무슨 얘기인가요? 그 이야기의 이제 전말이 어떻게 보면 재미있다고 표현하는 건 좀 이렇게 슬프죠. 비극이니까. 그래서 인목대비 이야기부터 좀 풀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인목대비라고 하면 강해군 시절에 쫓겨난 이제 계모로 알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선조의 이제 마지막 나중에 이제 맞이한 부인인데 광해군보다 당연히 어리죠. 그래서 이제 인조 반정이 일어나면서 반정군이 이 광해군을 쫓아낼 수밖에 없던 이유 중에 하나를 이제 꼽으면서 하나가 폐모 살제거든요. 폐모라는 거는 계모인 인목대비를 폐해서 서궁에 유폐시키고 계모의 친아버지인 인목대비 친아버지 김재남을 죽이고 그다음에 살제라는 건 또 뭐냐면 인목대비의 아들이고 광해군의 이복동생이잖아요. 영창대군을 죽였는데 영창대군이 그 당시 8살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죽였기 때문에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인조 반정을 한다라고 이제 꼽았거든요. 네, 그런 사유로 반정이 일어났기 때문에 임목대비 입장에서는 인조 반정 이후에 세상이 조금 더 나아진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말하자면 복수할 기회 뭐 이런 그렇죠. 것도 생긴 것 같고요. 예. 예, 그리고 10년 동안의 어떤 뭐 와신상담회랄까요? 뭐 서궁에 이제 유폐돼 갖고 했는데 복수할 기회가 온 거죠. 임목대비는 사실은 치를 떤 거죠, 그 동안에. 그래서 반정 후가 이틀이 지났는데. 그 광해군이 아직도 대궐에 있다는 게 굉장히 꼴보기 싫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엄명을 내리는데 뭐라 그러냐면 폐위된 지금 광해군이 이틀 동안이나 대궐 안에 있다는 게 말이 되냐. 빨리 대궐 밖으로 끌어내서 빨리 안치시키라고. 안치시키라는 건 유배 보내라는 거죠. 네. 그래서 내가 진짜 이거는 너희들 앞에서 2번 절한다. 정말 내가 절을 할 테니까 빨리 좀 와서 보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한치도 같이 한 순간도 같이 있을 수 없다 뭐 이런 그렇죠. 얘기 같은데 정말 한이 많이 맺혔었나 봐요. 예,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폐주라고도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폐주. 그러면서 그냥 폐인이라고 불러라. 이 대형 무도한 죄를 저지르는 사람한테 무슨 폐주라는 말도 아깝다 이런 얘기를 하죠. 네, 폐주라는 명칭도 아깝다 이렇게 얘기를 한 그렇죠. 거네요. 그러니까 뭐냐면 주인 주자가 있잖아요. 폐주라는 말에. 네. 그러니까 그것도 꼴보기 싫다는 거예요. 아무리 폐했다 그래도 이 주인이라는 말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정말 꼴보기 싫은 거죠. 그래서 그 광해군 때문에 한 10년 정도 이상 뭐 덕수궁에 갇혀 있다 그러는 거니까 그럴 만도 한데 그래서 어쨌든 광해군하고 그다음에 광해군의 부인인 유씨 그다음에 그 광해군의 아들인 이지하고 며느리 박씨 뭐 이런 일가가 이제 전부 광화도 그다음에 이제 광화도보다 조금 더 떨어진 교동도라고 교동 거기에 이제 위리 안치를 시키는 거죠. 네, 위리 안치에 대해서 전에 한번 얘기하신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사람들의 발길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집 밖으로 절대 나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유배형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가시울타리로 두른 집에 가둬놓고 출입을 이제 엄금하는 그 형벌인데 어떻게 보면 뭐 거의 죽으라는 소리나 마찬가지죠. 절도에 유배되고 막 이런 식의 어떤 그런 개념이니까. 그래서 네. 원래는 임목대비가 광해군 부부들 같이 놀 필요가 없다. 따로따로 이렇게 갈라놔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인조는 차마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하고 내가 다 책임지겠다라고 하면서 그냥 강화도에 같이 안치를 시키는 건데 그 폐세자 빈 이것도 따로 강화도에 이제 교동에 있는 거기다 보냅니다. 네. 그래도 죽이지는 않았네요. 뭐 그럴 수는 없었겠죠. 인조 반정 명분이라는 게 사실 뭐예요? 그러니까 폐모살제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 그 이복 동생 뭐 영창대군 죽이고 서모인 뭐 또 뭐 임목대비 패하고 뭐 이랬다는 거잖아요. 그럴 죄를 물었잖아요. 광해군이 잘못했다 그래갖고. 예. 그런데 반정세결이 똑같이 비슷하게 이복형인 뭐 광해군을 죽인다는 게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명분이 없었던 거죠. 네, 그렇겠네요. 이제 광해군과 또 광해군 아들 부부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하루아침에 약간 나락으로 떨어진 거잖아요. 네. 좀 지내기가 참 죽을 맛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났더니 쫓겨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완전히 급전직하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광해군이야 뭐 그도 뭐 역시 마찬가지였겠지만 특히 그 아들 부부가 이제 견딜 수가 없나 봅니다. 그래서 이 아들 부부가 이지 부부죠. 이게 사실은 그 어떤 데는 질이라고 읽기도 하고 어떤 데는 지라고 읽고 막 그래요. 이지라는 그 이름이. 근데 사실 왕족의 이름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를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왜 어렵다 그랬죠? 그 왕의 이름도 어렵다. 네, 이게 함부로 부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하면 그렇게 쉽게 하면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이름을 쓸 수가 없거든요. 그 한자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임금으로서는 네, 쉬운 맞아요. 자를 쓰면은 백성들이 곤란하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웬만하면 어려운 한자를 쓰기 때문에 사실 그 백성들이 못 쫓아오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군요. 이제 그 어렵게 쓰는데 마찬가지로 그 광해군 아들 이지도 이질이라고 읽는 사람도 있고 이지라고 읽는 사람이 있어서 헷갈리는데 우리는 그냥 이지라고 뭐 읽을게요. 근데 어쨌든 그 폐세자 부부 보름 동안이나 곡기를 끊었다 그러고요. 그다음에 목까지 메고 죽으려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순간을 또 여종이 봐갖고 또 겨우 구출되고 막 그랬다는 소동을 벌였다고 그럽니다. 정말 죽을 만큼 뭔가 충격이 컸나 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제 막 난리를 떨고 뭐 곡기를 끄고 음식을 안 먹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서울에서 뭔가 가위하고 인두를 누가 이제 보냈는데 그 뒤부터 조용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좀 이상하다 그랬는데 거기서 이제 뭔가 사달이 일어난 거죠. 무슨 사건이 일어났나 본데요. 네. 뭐 어떤 계략이라도 꾸몄나요? 뭐 흔히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위하고 인두를 가져왔는데 조용해졌다. 그럼 뭐가 연상이 되죠? 뭔가 이 가위와 인두를 연장으로 뭘 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약간의 계략이 이제 하는 건데 그것이 탈출을 좀 모색을 한 건데 요거 이제 그 나중에 수사를 해보니까 가위하고 인두를 보고 이게
땅굴을 뚫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폐쇄자 이지가 자기 손으로 막 땅을 파고 폐쇄자비는 또 그 판 흙을 자루에 또 담아서 방 안으로 옮겨두고 뭐 그렇게 했다는 거죠. 네, 땅굴을 파기 시작했다는 건데 뭐 마치 영화 같은 장면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뭐 한 달 가까이 했다는 건데 26일간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위리안치라는 거는 아무도 못 들어가고 밖에서 지키는 거기 때문에 모를 거 아니에요, 밖에서는. 그래서 조금씩 파내고 뭐 그러니까 외부로 통하는 이제 굴이 뚫린 건데 그래서 이제 2달 만에 5월 21일 날 아까 그 이 쫓겨간 게 3월 20일이었으니까 거의 뭐 2달이 된 거죠. 그때 이제 삼경이니까 밤 11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무렵에 폐쇄자가 그 구멍을 통해서 도망와서 만이산으로 가려고 하다가 가야산으로 방향을 돌리고 그런데 이제 헷갈린 거예요. 방향 감각을 잃어버린 거예요. 네. 지리를 잘 모를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언제 뭐 이 그 세자가 어디 외부에 다녀봤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물정을 모르니까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방향 감각을 잃은 거죠. 그러다가 나절들한테 붙잡혔다고. 사실 그러면 어느 정도 탈출을 시도했던 건데 네. 굴을 얼마나 뚫었던 건가요? 그 70자라 그러니까는 그게 보통 30cm라 그러지 않나요? 그러니까 뭐 그 21m쯤 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26일 걸렸다니까 뭐 그 정도 파지 않았을까. 뭐 정말 긴 시간 각고의 노력 끝에 그런 굴을 팠다는 얘기잖아요. 네. 아까 처음에도 언급했지만 이게 영화 쇼생크 탈출처럼 그런 느낌이 나는데요. 예, 뭐 주인공이 뭐 앤디 듀프렌이라 그러나요? 뭐 그런데 어쨌든 그 주인공은 성공했다면서요. 제가 잘 못 봐갖고. 그때 어떻게 보면 불굴의 탈주 본능을 드러냈다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조선판 쇼생크 탈출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름을 붙이죠. 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실패를 했네요. 그래서 이제 그 심야 탈주 미수 사건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어쨌거나 그런 게 이제 발각이 됐으니까 좀 조정에서는 난리가 났겠어요. 그러니까 원래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무사히 나가기는 탈출은 했는데 그만 길을 잃어버렸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벌집을 쑤셔놓은 듯 뭐 아주 골치 아팠겠죠. 그래서 뭐 사원부 사관원 이런 데서 난리가 났다 그럽니다. 이거는 정말 놀라운 사건이다. 그리고 땅굴을 그만큼 파려고 했으면은 뭐 괭이 가래 이런 걸 여러 날 썼을 텐데 지키는 엑스들은 정녕 몰랐다는 말이냐. 이게 뭐 탈출한 뒤에 발자국 소리로 알아차렸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면서 이제 수사를 해보니까 뭔가 폐쇄자를 모셨던 별장, 우리로 따지면 이제 경호원 같은 그런 건데 그다음에 그 이 폐쇄자를 모셨던 나인들 몇 명이 이제 연루가 됐다는 거고 그래서 별장 중에 한 사람 권채라는 사람은 고문을 받다가 이제 죽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죄를 심하게 물었네요. 일단 네. 별장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 폐쇄자 부부는 어떤 처분을 받았나요? 예, 부인이 먼저 이제 비극을 이제 일으키는데 그 아까 얘기했듯이 폐쇄자 빈이 박 씨거든요. 남편하고 같이 땅굴을 파고 뭐 흙을 담고 막 이랬는데 이 남편 탈출할 때 등을 밀어서 내보낸 다음에 사실 나무 위에 올라가서 남편이 잘 탈출을 했는지 계속 지켜봤다는 거죠. 근데 나중에 그 남편이 붙잡히는 광경을 보고서 너무 낙심을 하고 나무에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후에 3일 동안이나 이제 뭐 식음을 전폐하다가 너무 괴로워하다가 결국 목을 매서 이제 자결을 하는 그런 비극을 이제 맛본 거죠. 진짜 비극적이네요. 네. 사실 역사에 가정법은 없다지만 네. 국모가 될 운명이었던 거기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본인의 운명은 마지막은 이렇게 됐으니까 좀 진짜 비극적이네요. 하루아침에 이제 급전직하를 하게 된 건데 사실 이 세자비는 그렇게 됐고 이제 폐쇄자는 거는 어떻게 하느냐 이것 때문에 이제 조정에서 난리가 난 건데요. 네. 인조임금이라든지 뭐 이 이원익, 영의정 이런 사람들이나 일부는 이게 광해군 때도 이 고륙간 참변이 일어나지 않았냐. 이건 아까 얘기했듯이 영창대군을 죽이고 뭐 임해군도 형도 죽이고 막 그랬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폐모까지 했으니까 고륙간에 어떤 참변이 일어났는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지 않냐. 그래서 이 폐쇄자의 생명은 보존해줘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인조임금이나 몇몇 신료들이 버티고 있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신료들은 그렇게 처리할 게 아니다. 폐쇄자를 어떻게 처리하는 거는 아까 얘기했던 3사, 그러니까 사원부, 사관원, 홍문관 이런 데하고 그다음에 2품 이상의 관리들이 정말로 의견을 모아서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대신들이 결국 죽여야 된다라고 이제 의견을 모았어요. 그래서 네. 화관을 없애야 된다라고 의견을 모아서 폐쇄자를 죽여야 됩니다. 처단을 요구를 하게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조정의 공론이 이렇게 폐쇄자의 처단으로 좀 모아졌다면 네. 그 다음은 좀 어쩔 수 없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과정에서 또
적지 않은 이견이 이제 노정이 되는 건데 네. 이게 사실은 의견을 모았잖아요. 아까 폐쇄자를 죽여야 된다. 근데 이제 일부 대신들이 이 생각해 보니까 너무 심하다. 그리고 인조임금이 살려달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심하다라 그래갖고 나는 내가 물론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나중에 생각하니까 이게 아니더라 하고 번복을 막 하고 양심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간 정원이라는 사람이 대표적으로 이런 말을 하는데 나는 원래는 다른 의견을 냈는데 죽이지 말라는 의견을 냈는데 막 날이 저물기도 했고 그다음에 워낙 급한 사안이라고 해갖고 죽여야 된다라는 공론에 그냥 얼떨결에 참여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주상전하가 이게 고려권의 참변을 없애야 된다고 말도 했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정말 어리석었다. 원래는 나도 반대를 했는데 이걸 그냥 중간에 뭐 분위기에 휩쓸려가 그렇게 했다. 이게 아니다라고 해서 청컨대 나를 파직을 시켜주소서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뭐 대사원이라든가 대사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몇몇이 이제 또 내가 이 정원이라는 사람의 말을 들어보니까 우리도 이게 보니까 두렵고 후회가 막급이다. 그래서 입장을 확 바꿔버리거든요. 그리고 몇 명이 계속 이제 입장을 바꾸는 성명서를 계속 낭독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래요. 이게 조정 공론이 막 오락가락한 상황이었네요. 춤을 추는 거죠. 그만큼 이제 굉장히 민감한 문제였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 이원익 영의정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이거는 당연히 살려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이게 임금이 혹시 죽이라고 해도 신료들이 생각을 하고 아니됩니다라고 말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아랫사람들이 죽이라고 막 하는 건 좀 문제가 아니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다. 그리고 후손들한테 무엇을 보여주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인조의 부인 이인열왕후조차도 이거는 세상의 일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 아니냐.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폐쇄자를 죽여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호소를 하게 됩니다. 네. 폐쇄자에 대한 처분을 두고 진짜 의견이 많이 갈렸는데요. 네. 그래서 최종 결론은 어떻게 났나요? 그 인조반정의 공신인데요. 이귀, 김자점 이런 사람들이 강경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도대체 뭐하는 짓거리냐. 이미 공론을 다 모으고 대의를 받들어서 처단하자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뭔 이게 지금 다 뭐 된 밥에 지금 죄를 뿌리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원부에서도 이제 빨리 처단해서 종묘사직을 안정시키라고 재촉을 하고 막 그러니까 인조가 한 15일, 한 20일 가까이 고민하다가 이게 3사 의견에 따라야 되겠다라고 이제 허락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결국 그러면 폐쇄자는 죽음을 이제 당하게 되는 거네요. 뭐 약 한 달 만에 탈출 미수 사건 벌어진 지 한 달 만에 금부도사 이유영이라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자진하라, 그러니까 자결하라라는 명을 내립니다. 그래서 인조실록을 보면 그 폐쇄자의 최후 순간 정말 생생한 필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최후 진술 같은 게 있었나 보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나오냐면 뭐 연례실 기술도 비슷하게 나오는데 금부도사 이유영이 이 자결하라 자진의 명을 내리자 그 폐쇄자 이지가 최후의 한마디를 했다. 내가 구차스럽게 목숨을 부지한 이유가 있다. 그것은 부모 광해군 부부의 안부를 알고 나서 죽으려 했다. 지난번 땅굴을 파고 탈출하려 했던 것도 바로 이것 때문이다. 다른 뜻은 없었다라고 하면서 폐쇄자가 바로 방 안으로 들어가서 몸을 씻고 머리를 빗은 다음에 의관과 신발을 갖추고 이어서 이제 칼을 찾아서 손톱과 발톱을 깎으려 했지만 금부도사가 허락하지 않았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네. 뭐 그 정도는 마지막 순간인데 허락해도 좋을 것 같았는데요. 그러게 말이에요. 좀 이렇게 매정한 처사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그 폐쇄자가 막 그렇게 안 된다 그러니까 웃으면서 그래 그러면 죽은 뒤에 깎아줘라라고 이제 그럼 좋겠다라고 당부를 하고 곧장 일어나서 이제 마루로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웃었다 그래요. 그러면서 자리를 펴고 촛불을 밝히게 하고 북쪽을 향해서 2차례에 걸쳐서 4번 절하고 서쪽을 향해서 또 2차례에 걸쳐 4번 절하고 뭐 부모를 향해서 절하고 뭐 임금을 향해서 절했겠죠. 그러면서 유언을 남겼는데 송나라 충신이던 문천상은 8년간 원나라 감옥에 있었다. 그런데 그래서 어떤 사람이 당신은 왜 구차한 목숨을 그렇게 이어가느냐 죽지 않고 라고 꾸짖으니까 문천상은 뭐 이 마음을 몰랐다는 거죠. 문천상이 죽은 다음에 어떤 사람이 시를 남겼는데 뭐라 하냐면 원나라가 문천상을 죽이지 않아서 오히려 임금의 의리와 신하의 충성을 둘 다 이루었다라는 말을 했다는 거를 이제 폐쇄자가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게 폐쇄자의 유언이잖아요. 네. 여기서 언급된 이 문천상이라는 인물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인물인가요? 아까 얘기했지만 송나라 때 충신인데 송나라가 이제 원나라한테 항복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천상이라는 사람이 협상을 위해서 이제 원나라에 파견이 되는데 억류를 당합니다. 예. 그럼 다시 도망쳐 갖고 이제 군대를 조직하고 원나라군과 대항을 하고 막 그런다가 다시 또 포로가 돼서 또 연경에 갇혀요. 북경에 갇혀요. 그래서 원나라 세조가 쿠빌라이인데 이 문천상의 재능을 아껴서 이제 벼슬을 좀 원나라에서 좀 하면 어떠냐라고 제안을 하는데 끝내 거절을 하고요. 결국 문천상이 사형을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폐세자 이지가 어떻게 보면 원나라에 끝내 굴복하지 않은 문천상하고 자기를 같은 반열에 어떻게 보면 충심 깊은 인물로 거론한 거죠. 네. 이게 폐세자가 아까 유언에서는 원나라가 문천상을 죽이지 않아서 임금의 의리와 신하의 충성 둘 다 이뤘다 이런 이제 식구를 인용을 했잖아요. 네. 이건 은근히 이렇게 인조를 조금 비판하는 내용 같기도 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죽지 않은 거는 문천상처럼 충성과 효도를 다하려고 죽지 않은 거다. 그런 네. 나를 죽인 거는 뭐 당신 아니냐. 뭐 이렇게 뭐 이거 약간 디스하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유언을 남기고 그 방 안에 들어가서 이제 가는 허리끈으로 이제 목을 매서 당겼는데 네. 뭐 끈이 뭐 떨어졌다 그러죠. 다시 이제 숙주라고 해갖고 삶아서 익힌 실로 짠 명주라고 되게 강한 실인가 봐요. 저는 뭐 모르지만 그걸로 이제 목을 매서 죽었다 이런 뭐 기록이 생생하게 나옵니다. 네, 폐세자의 마지막 모습은 그렇게 기록이 돼 있군요. 네. 그런데 인조실록을 쓴 사관이 이 당대 이 조정의 공론을 좀 비판한 내용이 있다면서요? 예, 보통 그 실록을 쓰면서 이제 사관이 평론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예. 막판에 이렇게 잠깐 어떻게 보면 토를 달거나 뭐 나름 비평을 하거나 코멘트를 딱 다는 건데 예.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인조임금이 그 폐인 그러니까 폐세자를 살려줘야 된다고 이제 했는데 그런 임금의 명을 신하들이 받들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 이 임금의 미덕을 이 참 좋은 의미를 받아들이기는커녕 법대로 집행해야 된다고 막 핑계를 대고 시끄럽게 다투고 논쟁을 벌였다. 그리고 이 다른 신하들도 여러 차례 말을 바꾸면서 오락가락했다. 이거는 임금을 좀 덕으로 이렇게 아끼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의리에 부끄러움이 있다 하겠다라고 이제 살짝 이 신하들을 디스를 하게 되는 거죠. 네. 사실 이제 인조는 혈육을 죽여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했었으니까 네. 그런 임금의 말에 신하들이 오히려 이제 좀 또 뭐 자기들 논리를 내세워서 논쟁을 벌였으니까 그 신하들이 좀 불충하다 이렇게 사관이 비판을 한 거네요. 예, 사실은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신하들한테 뭐 책임을 돌릴 이유는 사실 없는 거죠. 살려주겠다는 임금의 뭐 의지가 강했다 그러면 사실은 네. 신하들이 아무리 떠든들 무슨 관계가 있었겠습니까? 근데 사실 인조도 사실 자기가 뭐 하고 싶어서 왕 노릇하는 건 아니고 반정 세력이 옹립을 했기 때문에 사실 되게 취약한 그런 케이스가 되는 거죠. 네, 그랬겠네요. 이 지금 저희가 언급한 이 폐세자와 폐세자 빈이 이제 또 주목할 만한 인물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 두 사람이 동갑내기였다면서요? 예, 1598년생입니다. 26살에 이제 꽃다운 나이에 이제 죽은 건데요. 어떻게 보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죠? 네. 이 폐세자를 둘러싼 이야기거리가 꽤 있나 보네요. 예, 세자가 태어난 게 아까 1598년인데 12월 4일 날 태어났다는데요. 거기 보면은 이 대궐뜰 앞마당 웅덩이에서 연꽃이 폈는데 금방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그 당시 사람들은 야 이건 되게 상스러운 일이 아니냐, 되게 좋아했다는 건데 나중에 이제 보니까 자진을 명받고 이 26살에 이제 죽는 모습을 보고 네. 그제서야 이게 이지 그 폐세자의 신세가 정말 떨어진 연꽃 같구나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죠. 네, 그런 또 일화가 있었네요. 폐세자가 또 시를 그렇게 또 가슴 아프게 지었다고 하네요. 예, 그 위리안치되는 길에 지었다는 시가 있고 그 위리안치 이후에도 지은 시가 있는데 그 시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본래는 원래 한 뿌리인데 어찌 이렇게 박대하는가. 이치로는 마땅히 서로 아끼고 불쌍하게 여겨야 되는데 이렇게 점점점 하면서 어떻게 이 세장을 벗어나서 녹수청산의 마음대로 왕래할 수 있을까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죠. 네. 본시는 한 뿌리인데 이렇게 박대하냐 뭐 이런 식구는 인조를 좀 원망하는 듯한 내용 같고요. 예. 또 세장을 벗어나고 싶다는 것은 탈출을 좀 예고한 것 같기도 하고요. 예, 뭐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왜 이렇게 박대하냐 본시는 한 뿌리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조를 향한 원망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거 같아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뭐 세장을 탈출하겠다. 이거는 뭐 노골적으로 탈출하겠다. 뭐 이런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너무너무 얼마나 이게 안타깝고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슴을 막 친 거죠. 네, 이게 인조 반정 이후에 지금 폐세자 부부의 운명은 이렇게 끝났는데요. 강해군의 그런 부인 유 씨는 또 금방 세상을 떠났죠? 예, 뭐 사실은.
그 생때 같은 뭐 자식 며느리가 다 죽었지 않습니까? 그 꼴을 본 어머니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얼마나 네. 참 속이 터지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억장이 무너지는 거죠. 시름시름 앓다가 불과 4개월 뒤에 세상을 떠났다는 건데요. 이 폐비 유씨죠. 불교를 믿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 후생에는 다음 생에는 정말 저는 왕가의 며느리가 안 되겠습니다. 라고 이제 기도를 올렸다 그럽니다. 뭔가 왜 그 왕비로서 느꼈던 외환이 느껴지는 부분인데요. 그렇죠. 이 아들 며느리 그리고 이제 부인까지 죽었잖아요. 네. 그러면 광해군은 혼자 이제 남게 됐네요. 그렇죠. 이제 혼자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실록 야사를 보면 인조임금이 이 광해군 가족을 좀 신경 써주는 대목이 심심치 않게 나오기는 해요. 그러니까 네. 이 광해군 제약이 중하지만 그래도 선조의 혈육이 아니냐. 그래서 이 거기서 고생하는 거 생각하면 눈물이 절로 나온다. 배와 솜을 넉넉히 보내라. 혹은 광해군을 따르는 시녀가 없다. 이런 말을 하니까 광해군 옛날 후궁이었던 임씨를 또 딸려보내고 막 그러면서 또 이중노라는 인물을 이제 강화 부윤으로 임명을 하면서 이 폐주 광해군을 잘 돌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중노라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그 태조 이성계를 도왔던 여진족 중에 이 이지란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지란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지란이라는 사람이 태조 이성계를 섬기면서 결국 이 조선을 건국하는데 도움을 많이 주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이 그 이지란의 후손 아니냐. 그러니까 나도 좀 도와주고 우리 광해군도 좀 가서 각별하게 좀 도와줘라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중노가 굉장히 열심히 잘 했다 그러는 거고 거기는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광해군이 이중노를 좀 너무 친절하게 하는 게 이게 좀 이상하다라고 해서 밥도 잘 안 먹었다 그러는데 사심이 없음을 알고서 이제 믿었다 이런 기록이 있고 그래서 잘 해줬다 이렇게 얘기는 나오는데 글쎄요. 네. 글쎄요. 그러면 이 유배지에서 광해군의 처지는 좀 괜찮았던 건가요? 지금 제가 글쎄요 그랬는데요. 사실은 이게 그 기록이 승리자의 이제 기록이니까 인조 때의 기록이니까 그래 자료를 주라고 그랬는데 뒤에는 어떻게 했는지 그 다음에 사실 인심이라는 게 또 이렇게 녹록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랬다는 건데 사실은 이 광해군이 이괄의 난, 그다음에 이제 인조가 들어와 갖고 굉장히 전란이 계속 이어지거든요. 그렇죠. 이괄의 난이 일어나고 정묘호란이 일어나고 병자호란이 일어나니 이게 완전히 골치 아픈 그 병난이 일어나니까 계속 이 광화에 이 옛날 폐주가 있으면은 부담되잖아요. 나중에 어떤 반란이 일어나 갖고 그 사람을 또 임금으로 옹립을 할 수가 있으니까 자꾸 태안이다, 교동이다, 강하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그 유배지를 옮겨 다니는 강제로 옮겨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돌아가는 거죠. 결국 병자호란이 일어난 다음에 1637년에 정말 가장 먼 정말 죽음보다도 더 옛날에는 지금은 안 그러지만 더 유배지였던 제주도로 이제 내쳐지는 신세가 되는 거거든요. 그 사이에 이제 노골적으로 홀대를 받습니다. 홀대라고 표현을 하셨으니까 내용이 좀 심했나 본데 어떻게 홀대를 했나요?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광해군을 이 옹기라는 왕명을 받던 관리들이 호송 중에 이제 관사를 드릴 거 아니에요. 이제 쭉 가다가 중간에 이제 하룻밤 자야 되니까 관사에 드릴 건데 자기들이 웃방에 막 들고 광해군은 서쪽 방에 그냥 좀 어떻게 보면 단칸방 같은데 이제 머물게 하고 왜 그랬냐 그랬더니 우리는 왕명을 받드는 신분증이 있는 사람들이다. 폐주는 폐주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나중에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원부하고 사관원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무리 폐주라도 그렇지 저런 버릇없는 짓거리가 어딨냐라고 탄핵을 해갖고 연루된 이 별장들, 그러니까 호송관들, 선정관들이 파면이 됐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네, 실제로 그러면 이 광해군을 이제 모시라고 직함을 받은 자들이 광해군에게 모욕감을 주고 그랬네요. 그렇습니다. 또 죽을 고비도 넘겼습니다. 그 맴매시서 연명으로 당시의 경기 수사였던 신경진이라는 사람한테 잘 처리하라는 글을 보냈다는 거거든요. 이 또 잘 처리하라는 이 문장에 뭔가 또 의미 있는 이 메시지가 있을 것 같은데 죽이라는 건가요? 그렇죠. 몰래 없애라라는 의미였는데 이 경기 수사인 신경진이 그걸 따르질 않았다 그래갖고 이제 목숨이 가까스로 보존됐는데 광해군은 다시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제주도로 옮기라 그랬잖아요. 그때 이제 호송 업무를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이제 자청한 무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자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광해군을 죽여서 자기가 공을 세우겠다는 속셈을 보였는데 역시 이제 아까 얘기했던 신경진이가 그걸 갈파를 하고서 이제
시의 시도가 이제 무에 그쳤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아, 네. 광해군은 진짜 그 이후에도 엄청난 우여곡절을 겪었네요. 뭐 이게 사실은 요거는 뭐 앞에 그냥 잠깐 양념거리고 결정적인 이야기가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그 광해군을 따르던 궁비, 그러니까 궁비라는 거는 사실은 계집종이거든요. 그 영감 소리까지 들었다는 거죠. 아, 영감이라는 표현을 그래도 한때는 임금이었던 사람에게 영감이라고 했다는 거는 좀 그 당시에는 정말 상상하기 어려웠을 것 같은데요. 상상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이 무슨 일이었냐면 이제 워낙 싸가지 없이 구니까 이 여자 종이 그래서 이제 광해군이 하도 그러니까 이제 꾸짖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좀 이게 뭐냐라고 꾸짖었더니 이 궁비가 이제 광해군한테 이렇게 쏘아붙였다는 거죠. 아니 영감은 임금의 자리에 있을 때 무엇이 부족해서 그렇게 더러운 자들한테 반찬까지 요구해서 무슨 김치 판서니 잡채 참판이니 이런 말까지 있게 하였소. 또 무엇이 부족해 갖고 이 장사치하고 통역관한테 돈을 받고 벼슬을 주었소. 그러면서 영감이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누구더러 정말 제대로 모셔라 라고 호통을 치는 거요. 영감이야 정치를 잘못해서 위리안치가 됐지만 아니 우리 같은 사람은 뭐가 잘못돼 갖고 이렇게 가시덤굴처럼 속에 영감님하고 같이 갇히게 됐어라고 이제 막 이렇게 한탄을 하고 막 그랬다는 거죠. 한참 쏘아붙인 것 같은데요. 여기서 언급한 김치판서 또 잡채 참판 좀 이렇게 음식가가 이름을 붙인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예, 광해군 시절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좌의정에 오른 사람 중에 한효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더덕을 넣은 꿀떡을 광해군한테 바쳐갖고 정승자를 얻었다 이런 쑥떡공론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잡채 요리를 잘했던 그런 이충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호조판서에 올랐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 당시에 그 세간에 더덕정승이니 잡채판서라는 말이 이제 민간에 돌았는데 이것이 이제 다른 책에서 지금 이 소식을 전한 공사견문록이라는 책에서는 이제 김치판서 잡채 참판으로 이제 전해진 거죠. 만약에 이런 내용들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아까 그 궁비라는 사람의 이게 약간 쏘아붙인 말들의 내용이 지금으로 치면 좀 폭군에 대한 사이다 발언? 뭐 이렇게 좀 그런 시원한 발언으로 들리지 않았을까요? 예전에 왜 그 박근혜 대통령한테 뭐 누가 연병을 하고 있네 뭐 이렇게 해갖고 사이다 발언이라고 했었죠. 최순실한테 그랬죠. 최순실한테 그렇습니다. 근데 뭐 그렇게 했는데 요거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사실은 이 되게 사이다 발언 같잖아요. 폭군한테 이런 말을 했으니까 옳은 소리를 한 거죠. 근데 공사 견문록을 보면 참 이상합니다. 이 영감 소리를 들었던 광해군은 정말 아무 말 없이 장탄식만 했다는 기록이 있으면서 그 기록이 좀 심상치 않아요. 궁비의 발언을 오히려 질타하는데 궁비의 싸가지 없는 언행을 본 사람들은 한결같이 궁비의 폐악하고 교만한 말에 분개했다. 사람들은 이렇게 쑥덕공론을 했다. 반드시 이 궁비라는 년은 하늘의 재앙을 내릴 거야 라고 했다는 거죠. 과연 이 궁비는 얼마 후에 다른 일로 그냥 요절하고 말았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 기록을 보면 이 궁비에 대한 여론이 좋지를 않았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뭐 만약에 이 광해군이 정말 나쁜 사람이었다 그러면 정말 박수치고 사이다 발언해갖고 시원합니다 해갖고 댓글도 엄청 달렸을 것 같은데 요즘 댓글은 완전 거꾸로 이제 악플이 막 계속 달린 거죠. 궁비한테. 거꾸로 된 거죠. 그래서 이 원래 공사견문록이라는 거는 뭐냐면 효종, 그러니까 효종이 누구냐면 인조의 둘째 아들이잖아요. 효종의 사위인 정재륜이라는 사람이 이 궁중을 출입하면서 남긴 기록인데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광해군을 좋게 표현할 리가 없을 것 같죠. 그죠?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정재륜이라는 사람은 궁비의 발언을 사이다 발언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주 싸가지 없는 욕설이다 이렇게 평가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당대의 그 광해군을 향한 어떤 그 동정론 이런 것이 만만치 않지 않았냐라는 걸 시사하는 거죠. 저희가 처음에 조선시대에 쫓겨난 임금들의 후일담에 대해서 얘기를 이제 한다고 했는데요. 이게 연산군 같은 경우는 그 후대 평가가 비난 일색이잖아요. 근데 이거와 달리 광해군은 좀 다른 평가들이 있었나 보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뭐 이 광해군 같은 경우는 병자호란이 끝나고도 4년을 더 살아서 1641년에 6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그 최후의 순간이 어땠는지 이게 그리고 광해군은 쫓겨난 뒤에 조선이 과연 어땠는지를 대해서 한번 다음 주에 들어보면 광해군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세간의 어떤 아까 얘기했던 궁비의 직격탄이 이게 박수만 받지 않았던 그런 사이다 발언이 아니고 악플만 달렸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연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어서 다음 주에 한번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강해군에 대한 또 새로운 면모를 볼 수 있는 방송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